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기로 했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또 아울러 삼성이 그 일상적인 업무, 행정 업무 말고 대관 업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관 업무입니다. 일상적인 행정 업무라면 고용, 노동 조건과 관련된 고용부,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데 환경부, 그다음에 수출과 관련된 수출 금융, 세금과 관련된 기재부 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일상적인 비즈니스의 업무 말고요. 그 대관 업무. 그러니까 대관 업무라면 좋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슨 청와대와 관련해서 그룹의 입장을 한다든지 대부분 국회가 많죠. 국회 왜 우리 정기국회 이런 거 하면 그 앞에 넥타이 부대가 몰려들고 검은 승용차 들어오는 게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대관 업무 오는 그런 사람인데 물론 기업만이 아니라 거기는 직능 단체들 여러 협회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국회 아마도 정치권 청와대 그리고 검찰 이런 데 하는 소위 대관 업무도 이제 완전히 손 떼겠다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주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룹의 지금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국회 청문회에 불려갔을 때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 수사를 받고 두 차례 영장까지 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기로 했다. 이제 국회 청문회 때 거의 윽박 지르는 소리에 그런 답변이 나오면서 크게 기사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실행하기로 했고 대관 업무도 없애기로 했다 그러고 합니다. 이걸 가만 보면요, 정말 이 삼성의 그 미래전략실, 줄여서 미전실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예전에 옛날부터 나오는 삼성의 소위 말하는 비서실, 막강하게 무슨 여러 개 기업 집단, 대기업 그룹의 집단의 그 비서실의 그 후신입니다. 거기에서 인사, 그룹 전체 인사 업무, 그 다음에 무슨 공보, 홍보 업무, 감사, 그 다음에 기획, 법무 이런 것들을 거기에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의 각 계열사로 넘어가지 않겠나. 아직 업무 조율한다고 될 입장만 넘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이 늘 기업 분위기 국내에 리드한다 할까요? 좀 앞서가는 선도하는 측면이 많은데 이번에 미전실 그룹 컨트롤 타워를 스스로 없앰에 따라서 다른 삼성 계열사 전체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영향을 받게 될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룹의 실질적인 그 리더가 청문회 가고 특검 검찰 수사까지 그런 과정에 나오는 거라서 좀 국려지책 아니겠느냐. 더구나 그 대관 업무에 손 뗀다는 거는 사실 웬만한 대기업이면 대관 업무라 해가 그 업무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조직표고 뭐고 임원들이 당연히 있고 다 있는 웬만한 대기업은 다 있는데 이걸 스스로 손 떼겠다 하니까 이 특단의 결정을 내리는 그 심정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 보건대 정경유착이라고 하면 그 오해의 고리도 실제 있든 없든 오해의 고리도 다 끊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의 표시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여지지만은 사실 또 뒤집어 보면 정치 권력에 휘둘리고 국회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어떤 정치 권력에 당하는 그런 측면의 기업의 그 속사정이랄까요? 진실된 실제 속사정이 그대로 엿보인다 할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컨트롤 타워라는 미래 전략실을 스스로 해체키를 하고 대관 업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인사, 아까 말한 홍보, 그다음에 그 기획, 법무, 이런 감사 이런 것들은 이제 삼성이 계열사를 잘하는 게 삼성의 숙제겠죠. 그럴 맨파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잘 보는 겁니다. 이제 이걸 계기로 기업의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온갖 그런 만약에 로비 관행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로비라는 정경주 없어지겠지만은 국회라든가 정치권 이런 권력 또는 이제 검찰이라든가 이런 사법당국의 이런 데서도 말하자면 규제를 앞세우고 규제 입법, 법이든지 규제 행정이든 입법이든 행정이든 규제 입법, 규제 행정을 앞세워서 기업의 약점을 잡고 들추는 그런 식의 겁박, 협박 문화도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기업적으로 보면은 로비의 의혹이나 이런 게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정치권도 그렇게 찍어 누르는 식의 겁박, 협박 문화는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상황 진행이고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것은 바로
로비 양성화 법안입니다. 로비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 같은 데는 로비스트 법이 있거든요.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법제화돼 가지고 아예 양성화해서 제대로 가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직능단체, 각종 협회, 그다음에 무슨 사회단체, 시민단체 다 포함해서 그래서 합법적인 로비 창구를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합법적입니다. 대국회의 입법 활동이라든가 정부의 뭐 행정 요구 업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아주 엄격하게 그 신고 또는 등록된 그런 로비스트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 전문가들에게 좀 투명하게 맡기자. 이제 투명하게 맡기면은 그 우리가 말하자면 어둡고 엄습하고 낡고 그 깨끗하지 못한 그런 정경유착의 그런 적폐가 아주 원천적으로 개연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로비라는 그 괴물 또는 로비스트라는 우리가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한국에서 로비스트라는 괴물을 양지로 끌어내서 좀 뭐랄까 망기로 끌어내서 밝고 투명한 데로 끌어내서 법적인 책임 또는 제도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뭐 하여튼 경제적인 뭐 세금 같은 거 내면 경제적 그런 책임을 전부 다 지우면서 하나의 로비스트라는 게 우리가 행정 옛날에 대서서 법무사라는 게 있고 변호사라는 게 있고 세무사라는 게 있듯이 또 회계사라는 게 있고 공인중개사라는 게 있듯이 하나의 행정 비즈니스를 키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호사라는 거 가장 포괄적으로 있고 또 회계사 영역도 있고 세무사도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밖에 무수한 뭐 법무사에다가 보면 행정을 대리해주는 행정을 보조해주고 행정의 일부를 맡는 그런 자격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로비스트라는 게 이름을 뭐라고 또 좋은 이름이 있으면 붙이되 로비스트라는 건 하나의 행정의 영역으로 넣자 이런 겁니다. 사실 이 로비스트의 법제화 양성화 이거는 제가 본 연구 성과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YS 김영삼 정부 초기에 로비스트 합법화하겠다 해서 그런 제안을 나왔는데 반발이 많아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연구가 있어서 토론도 있고 로비스트를 양성하자, 법제화하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신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걸 하게끔 하고 또 수입 내용도 얼마를 수임해서 변호사 그거 신고하듯이 얼마의 이익을 내고 세금을 또 얼마나 낸다 이런 거 다 하자 이거죠. 그래 되면 그만큼 투명해지는 거 아니냐. 이미 그만 YS부터 20년 이상 연구 결과가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걸 알고 있고 뭐 미국 같은 시행하는 사례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정당이라든가 국회 정치권의 그 넥타이 매고 북적거리는 다정한 그 무수한 그 현실적 엄연히 로비스트적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거라든가 국정감사장 주변은 검은 성룡차든지 이런 사계절 국회의원 의원회관 주변에는 이런 것들이 행렬이 끊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가장 먼저 깨끗해지면서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은 투명사회의 가장 첫 번째 수혜 계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로비스트법으로 이게 합법화될 경우에 두 번째 또 엄격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되고 세금도 충분히 내고 하나의 행정 보조 업무로 간다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로비 그 정경유착이란 말도 없어지면 전반적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투명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 퇴직 공무원들, 고위직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관피아 문제 같은 게 계속 나오는데 그 퇴직 공무원들이 내려가는 관피아 문제도 이런 게 되면 자연스럽게 로비스트로 등록하고 하기 때문에 해결될 거다. 우리나라 10대 로펌에 있는 전직 장관급만 해도 몇 명입니까? 뭐 170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탑에 오르는 아주 유명 로펌에는 전직 장관이 몇십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만나보면 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우리 하는 거 별로 없어. 간혹 전화나 하나 해주지 이러거든요. 전화나 후배들한테. 그러면서도 그 대형 검은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 바로 전화 한 통 해주는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로비가 지금 보면은 대형 로펌들이 뭐 이런 데서 보면 전화 한 통 해준다는 값으로 혹은 이런 값으로 또는 해외에서 그 대형 로펌에 그 뭐 고객들이 오면은 우리 로펌에는 전직 장관이 이렇게 몇십 명이 있다. 이거 자체로 하나의 상품이 될 정도로 하니까 그런 그 바로 전화해 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합법화 과정으로 가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사실 사법부의 검찰과 판사, 그 법원의 고위직들이 나온 소위 재취업하는 우리가 정관 예우라는 그 구조적
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조적 그런 범죄적 적폐인데 그런 문제도 이 양성화되면 해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다 풀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에 뭐 다 관피아 문제라든가 정관비리가 당장에 다 풀린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개선될 것이다라고는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로비 양성화의 그 키맨이 누구냐면 바로 국회고 또 하나는 율사 법 전문가들 거기입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 변호사법이 워낙 강력해서 그 법 쪽에 하나의 강력한 이익이 뭐랄까 그 직역을 지키는 그런 보호법으로 구실을 하고 있는데 그 둘을 겹치는 즉 국회와 법조인이 겹치는 국회에 있는 율사 출신 의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사 출신 의원, 즉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이걸 그동안 계속 막아왔거든요. 막으면서 로비스트가 양성화 안 됐던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로비스트 혹은 로비하면은 별로 안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예전에 방산비리, 뭐 옛날에 고속철 비리하면 꼭꼭 로비니 하는데 그게 바로 불법 로비였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겁니다. 무기 도입에도 로비, 고속철에도 로비, 뭐 무슨 조 단위의 돈 들어가면 로비하는데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합법적으로 과정에 되면은 그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정부에 만나서 나는 무슨 로비 그룹 회사의 누구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만나서 업계 이익은 이겁니다. 명백하게 전해주고 또 정부 입장을 전해준다든가 그러게 되면 하나의 꿀벌처럼 매개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죠? 당사자가 민원 당사자가 관료들과 바로 만나고 또 관료들이 바로 전하는 그 대신에 여기를 딱 들어서 되라니까 뭐 비용이 든다면 더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검은 비용은 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들어서 이쪽에 있는 이 업계 이번에 희망사항, 입법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내가 명백하게 전해주고 또 국회에서 안 되는 이유와 지연되는 이유를 그쪽에 명백하게 전해주면서 차단의 고리를 만드는 오히려 차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늘 흐지부지 됐던 게 변호사 업계와 국회의 반대가 큰 건립들이었거든요. 사실 대가를 받은 로비는 불법이다 하는 이 변호사법이 이 합법적 로비 활동을 막고 있는데 그 법은 필요하면 이제 개정하고 이게 대전제가 됐다면은 그 법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의 그 법 쪽에 혹은 국회도 같이 하는 그 카르텔 국회 자체가 나쁘게 말하면 하나의 거대하게 로비를 받는 그런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변호사들이 그 고리를 장악하고 그 통로를 완전히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잘만 하면 사식기득권까지도 깰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돈 많은 사람만 로비를 독점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로비 실력에 따라서 또 요금 체계에 따라서 직능 집단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우의 그 주장에서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당 주변과 대형 전직들, 대형 로펌 주변에 있는 불법 로비를 차단하자 하는 것이 오히려 저의 그 로비 양성화의 그런 하나의 주장이고요. 엄격하게 등록하자. 또 뭐 미국식이 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어쨌든 불법 로비, 음성 로비를 줄이는 것이 정치 비용을 줄이는 거고 정치권을 깨끗하게 하는 거고 기업들도 이 글로벌 전쟁을 글로벌 말하자면 경영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게 국내 기업이 맨날 휘둘려 가지고 청문회를 가고 이랬어야 될 일이 아니다. 비용도 줄이는 길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해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정적 시각을 트는 것이 부정적 시각을 트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그동안의 국회 행태 같은 걸 보면은 충분히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부수한 사람들 의원 주간에 넥타이 부대가 서성거리고 국정감사장 주변에는 그 감사 현장의 공무원들과 그 기관보다 오히려 밖에서 더 참 온갖 일이 벌어지는 걸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냉정하게 보면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여의도식 이중정치, 여의도식 검은 정치를 끊자는 얘기로도 결국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그 독점을 깬다는 것도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미국식 그 로비라는 게 보면은 로비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정하면서 이를 설득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그럴듯하죠. 법률을 정하면서 이를 설득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비용이 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미국식 로비 개념인데 우리가 못 볼 거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관피아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는 거다.
투명성을 위해서도 좋고, 또 하나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규제 얘기도 여기와 또 결국 이어지는 겁니다. 왜 로비를 하겠습니까? 왜 정경유착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아까 두 가지는, 하나는 규제 입법, 하나는 규제 행정, 또 하나는 막 그렇게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우리 사회적 먹이사슬, 사회 구조에서 최상부에 있는 국회 정치권의 그 뭐랄까요, 겁박 혹은 좀 겁주면서 그 규제를 앞세우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를 대리인들을 내세우자 이런 얘기고, 그렇습니다. 또 그 규제 속에 그 아까 관피한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겁니다. 요거는 조금 하여튼 논의를 해가지고 이 정경유착 얘기가 됐다고 하니 이럴 때 더욱 해야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전직 장관들이 우르르 로펌, 회계펌, 주로 로펌이 이제 가 있는 이런 모습들 정상이 아닙니다. 결코 나 뭐 하는 거 없어, 전화 한 통화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되게 문제지만 거기서 나 전화 한 통화 하면 돼 하는 그 전화 한 통화가 바로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야기가 삼성이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대관 업무, 정말 대관 업무가 어떻게 보면 필요할 텐데 아주 그 행정에 대관 업무를 폐지한다는 이거에 파급이 꽤 클 것으로 보이는데, 대관 업무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막 로비 법제 양성화하자. 그래서 그 비용을 오히려 사회적 깨끗하게 가는 비용으로 보면 할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삼성의 미래전략실 해체, 대관 업무 손떼기, 이거는 다른 기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번에 하여튼 좋은 계기가 됐으니까 국회 이런 정치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비 양성화를 대해서 아주 논의해서 하자면 로드맵이라도 한번 마련해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문 보실까요? 2월 28일 화요일자입니다. 어느새 2월도 마지막이네요. 2017년 2월 28일 마지막 날 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보십니다. 일면에는 이제 현재 그 과정 그걸 했습니다. 국민통합 내팽개친 불복의 정치, 이런 사설 제목 비슷한 제목을 일면에 뽑았고요. 특검 연장 황교안 대행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연장 불승인에 여야 황대행 탄핵 놓고 격돌이 붙었다. 현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있었죠. 이제는 결정만 남았습니다. 상대 주장 하나도 인정 안 했더라 하는 얘기. 3.1절 광장 세대결이 일촉즉발이다. 무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건설적인 기사가 쌓이답니다. 거제도에서 거제 고흥까지 무려 꼬불꼬불하면 483km가 연결되는 남해안 드라이브 관광 루트가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남해안의 관광 루트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이게 원래 대통령 주재로 하는 회의인데,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이번에 황교안 대행 주재로 한 데서 요 벨트를 개발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하는 게 되게 되었습니다. 황창규 5G, 우리 3G, 4G 드디어 5G에 왔습니다. 이동통신의 그 수단이요. 5G가 2년 내에 세계 첫 상용화를 하겠다 해서 모바일 올림픽,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 바르셀로나에서 한 얘기 있습니다. KB정권 현대자산운용 매각한다는 기사 일면에서 2단. 이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대통령 측 증거 없는 탄핵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대통령 측. 반면 국회 권성동 부인의 국회 측은 탄핵은 국민 승리 이런 제목을 보였습니다. 국회 측 국민 희생이 만든 나라를 비선이 좌지우지했다고 여전히 비슷한 소리를 반복하고 있고, 대통령 측은 사건의 발단이 태블릿 PC 훗날에 그 조작이 밝혀질 것이다 했습니다. 박 대통령 서면 진술을 통해서 소추 내용을 모두 부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최종 선고일 3월 10일 또는 13일이 될 거다. 약 2주일간 비공개 평의를 열어서 정확한 날짜는 선고 3, 4일 전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81일간 20여 회 재판에서 25명 신문을 했다 하는 겁니다. 가장 빨리 끝난 재판은 8분 30초, 가장 길게 한 재판은 10시간. 3면입니다. 특검 연장, 특검의 박영수 특검의 연장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황 대행도 탄핵하겠다면서 갈등을 키우는 야당. 헌재 결정 이유가 더 걱정이다 했네요.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탄핵 카드 초강수, 황교안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냈다 이겁니다. 황 대행 법률 위반 안 했다. 삼야 일각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대선 주자들 승복한다 하면서 광장에서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 수사 부당, 황 대행 특검법 목적 달성했다, 불승인이다 했네요.
사상 최다 기소 특검. 파견 검사 없으면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 이제 남은 과제를 그렇게 별도 기사로 썼군요. 특검 수사 오늘 종료, 28일 종료입니다. 삼성에 올인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라든가 최순실 자백, 이게 마침표를 못 찍은 90일이다. 그렇게 했네요. 여기 우리 한경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제목을 달긴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법조계 뇌물죄 매달리다가 국정농단 전모 못 밝혔다 했고요. 하여튼 10여 명 추가 기소할 것 같다고 합니다. 우병우의 운명은 다시 검찰 손으로 갔다. 검찰이 제스쿠 감사기 논란을 넘을까 하는 제목을 달았네요. 특검 브리핑 녹음 녹화 입장 차이로 대통령 대면 조사 무산됐다라고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 정치면 롯데가 그동안 오래 고민했습니다. 고심도 많았겠죠. 성주에 있는 롯데 소유의 골프장 그거를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 이사회 결정입니다. 조기 대선 전에 사드 배치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돼서 탄력받는 사드 배치라고 했습니다. 롯데 국익 차원에서 결정했다. 오늘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요. 군은 병력 배치 철조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본격 착수했고요. 전기라든가 기반시설을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4월이나 5월 중에 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여전히 반발. 국정원 김정은 암살 북한의 보위성 외무성이 주도했다고 발표를 했네요. 이 국정 발표라기보다는 국회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원장 2개의 암살조 지원조를 동원해서 그랬네요. 관훈 토론에 참석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박정권 싫다고 노정권으로 돌아가면 되겠나라고 했는데 그 말이야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만 관광 서비스 키우는 정부 아까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남해안 관광벨트 남해안에 8개 시군 관광벨트로 개발한다. 여수, 진도 해양 리조트 규제 푼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뭐 생활 밀착형 산업 활성화해서 산업 활성화, 대형 마트, 편의점에서도 수제 맥주 판다는 것도 앞으로 정부 정책으로 나왔고요. 공공 실버주택 5천 가구 공급한다는 기사도 있군요. 경제면입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의 굴레, 경력단절 여성, 경단녀라고 하죠. 경력단절 여성 700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가 있네요. 2015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고요. 가계대출 금리 5개월째 올랐다. 금리가 꿈틀꿈틀 1월 평균 연 3.39. 옛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금리입니다만은 많이 살금살금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면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국경 8번 넘더라. 미국과 멕시코. 우리 워싱턴에 있는 우리 특파원이 멕시코에 현지 엿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 쇼크 멕시코를 가다 해서 특파원이 멕시코 특파원이 됐네. 템포러리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재료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8번 재료가 넘는다. 그 국경시에는 분업을 흔드는 자살 행위다 하는 현지 그걸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트럼프발 승자 없는 통상전쟁이라고 했고요. 멕시코산의 철광선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 미국에서 부품으로 만들어진 뒤 다시 멕시코에 가고 멕시코에서 조립 과정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모듈 그 부품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품 덩어리 형태로 다시 또 멕시코로 가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농산품, 공산품 전부 다 분업화되고 있는데 나프타가 깨져서 관세 부활하면은 제조업, 수출 규조, 지구촌이 만들어온 수출 구조, 개방 그 경제가 무너진다 하는 우려입니다. 20년간 불황에 익숙해진 일본. 돈 풀어도 돈 안 쓴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금리에도 저축. 정말 무서운 사회죠. 무서운 풍족이기도 하고요. 미국 재무부 장관 1순위는 감세, 복지는 안 줄이겠다. 이게 대단하네. 감세하고 복지 안 줄이는데 감세하면서 복지 줄인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대단한 제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복지 안 줄이면서 감세를 하기가 어렵죠. 감세로는 복지를 또 안 줄이기 어렵고 이건 사실은 모순된 명제인데 다른 데 지출을 어떻게 줄이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즉 복지가 아닌 정부 지출을 줄이면 이 명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감세를 하면서 복지 안 줄이는. 기업활동 촉진하면 더 세수는 늘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국 값싼 인건비는 옛말이다. 멕시코보다 70%나 높다고 합니다. 시간당 3.6달러, 11년 만에 3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재무장관의 얘기가 아주 재밌네요. 감세는 한다. 복지는 안 줄인다.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가 아닌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해가지고 감세, 세율을 조정하지 않지만 세금 자체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후자 쪽 전략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율 하지 말고 지금 자꾸 국내에서 정세 이야기 나오는 게 늘어나는 복지를 맞추다 보니 할 수 없어. 그 지출을 맞추려다 보니까 세금을 손쉬운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세율을 높인다는 건데 세금을 더 걷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세율을 높인다 하지 말고 기업이 잘 돌아가고 소비가 왕성하게 하면 소비가 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늘어나고 기업이 왕성해질 때마다 법인세를 내고 그게 기업이 돈 벌 때마다 또 기업의 종사자들이 소득세를 내니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우리 세금의 3대 지표, 3대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 세금이 확 늘도록 하면은 다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물론 쉽지 않죠. 그게 바로 규제개혁이고 기업 잘되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세금이 더 늘어나도록 하자. 이런 쪽으로 누가 공력 내고 확 밀어붙이겠다. 이러면 참 속이 다 시원하겠는데 기대해 볼까요?